2016년 촛불 집회와 2024년 초법적 행위 그리고 좌우 격돌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좌파 인사들은 대규모로 촛불 집회라고 불리는 촛불적의 난을 일으켰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들이 다수 의견이라고 인식되었고,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파 언론기관으로 알려진 언론기관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그랬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우파 언론기관이라고 인식되었는데 그 언론기관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죠. 그랬어요. 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죠.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러한 언론기관들이 앞장서고 있죠. 이에 우파 정당 내부도 결국 분열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대통령 탄핵 조건은 까다롭죠.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되어야 하는데 여당의 분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죠. 분열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다수 국민들의 뜻으로 인식되면서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촛불 집회를 촛불적인 난이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촛불적인 난은 그래요. 국민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극단적인 수를 자꾸 동원하게 만들죠. 촛불적인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계속 국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해요. 그래서 촛불적인 난이라고 쓴 거죠. 만일 그때 촛불적인 난에 맞서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국민들 대다수 의견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우파 언론기관이라고 알려진 언론기관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요. 이전에 얘기했지만 우파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최대 정당인 국민의힘이나 좌파 인사들의 지지를 받는 최대 정당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이 있죠. 그 수십만 명, 100만 명, 뭐 그런 사람들이 동원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리로 동원할 수가 있죠. 그렇다 해서 그것이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죠. 하지만 그때는 그래요. 우파 인사들이 여는 대규모 집회가 없었고 거리에 좌파 인사들이 대규모로 모이자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어떤가요? 국민들이 아는 거죠. 이거 사기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역사는 지나가면 그뿐이니 후회는 필요 없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찾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요. 역사 속에서 해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바른 대처 방식을 역사 속에서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24년 좌파 인사들은 또다시 촛불적인 안을 통해 권력 찬탈을 시도하고 있다. 2016년 촛불적인 안을 통해서 권력 찬탈에 성공했죠. 굉장히 손쉽게 권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또 손쉽게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당시 헌법재판소 그래요. 판결이 잘못된 거죠. 한번 허용하니까 계속 어떤가요? 손쉽게 권력을 얻으려고 하죠. 또 탄핵으로 성공해 놓으니까
탄핵을 남발하죠. 마구잡이로 사용하죠.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탄핵은 법률 제정보다 더 조건이 까다롭죠. 그래요. 탄핵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져야 되나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데, 극단적인 수죠. 어지간해서는 탄핵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탄핵 소추를 24년 이상 했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어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혹은 또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은 그러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행위를 저지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면 안 되잖아요. 그 저지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동원했죠. 방법이 비상계엄밖에 없다면 비상계엄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이들은 초법적이다, 위헌적이다 얘기하는데 헌법에 분명히 대통령 권한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초법적이지도 않고 위헌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맞죠. 뭐 다른 수단도 없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수단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요.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죠. 탄핵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큰 이익을 받기 때문에 탄핵 사용을 남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냐 이런 부분도 있고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한 판단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한번 개인적인 방송 유튜브죠. 예를 들어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군대를 동원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비상계엄을 하면 군대를 동원해야 되죠. 근데 비상계엄으로 그래요.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중단시키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하여 목숨을 걸거나 물러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헌법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대통령 권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나와 있죠. 헌법에 나와 있어요. 실패했다 해서 물러나야 되거나 목숨을 걸어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여간 뭐 더불어민주당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탄핵 남발 행위를 비상계엄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건데 다른 수단은 없었는가? 대통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동원했죠. 그래요. 2024년 좌파에서는 또다시 촛불적 이단을 통해
권력 찬탈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 촛불적인 난에서도 2024년에도 비상계엄을 빌미로 촛불적인 난을 일으켰죠. 또다시 손쉽게 권력을 찬탈하는 시도를 했고 하고 있죠. 우파 언론기관으로 알려진 언론기관들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 마찬가지죠.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에 맞서 대규모의 태극기 집회가 있고 언론기관에 맞서는 개인 방송도 있기 때문에 촛불적의 난만으로는 권력 찬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요. 태극기 집회, 대규모로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우파 언론기관으로 알려진 언론기관들과 맞서는 개인 방송도 많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파 인사들이 결집하는 모습이 보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여당의 지지율이 무려 38.2%까지 치솟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원 CNI에서 28일과 29일 양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정당별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38.2%, 더불어민주당 41.9%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요. 이제 팽팽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우파 인사들이 결집하는 거죠. 그러나 31일 이 결과를 보도하려던 한 언론은 현재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황이다. 이상하죠. 그냥 사실을 그냥 보도하면 그만인데 이런 기사는 중요한 기사인데 해당 여론조사를 조원 CNI에 의뢰한 S 언론사의 본지가 문의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며 결과 발표 역시 오전에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내부 검토 결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한 일이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와서 그런 것이냐는 본지 질문에 S 언론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지금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은 좌파 인사들은 안 그렇겠지만 우파 인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의 권력 찬탈을 계속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권력 찬탈을 용인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갈등을 부추기는데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론 좌파 인사들은 이렇게라도 권력을 얻고 싶겠지만 그러한데 주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빠르게 결집하는 이유가 검증은 안 되지만 2024년 12월 23일 이거를 쓰니까 주문을 했죠. 우파 인사여 그대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탈리타 쿰. 탈리타 쿰은 주문인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사용했던 주문이죠. 심심해서 한번 써봤죠. 주문을 썼던 일이 있었고 그래요. 태극기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고 우파 인사들이 빠르게 결집하자 좌파 인사들은 촛불적인 안으로는 예전처럼 권력 찬탈이 어렵다고 보고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요. 본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족수는 헌법에서 정하는데 국회의장이 임의로 정하는 일이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제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정했다. 그래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나 공직자의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헌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했다는 거예요. 헌법보다 자기가 위라는 얘기죠.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으로 판단하면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나와 있고 또 이제 이런 공직자에 대한 정족수가 나와 있죠.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정족수는 안 나와 있죠. 그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떤가요? 탄핵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족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국회의장이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정족수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겠죠. 제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의견의 충돌이 불가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해버린 거죠. 이게 잘못된 행위인 거예요. 자기가 헌법보다 위라고 생각하고 한 것인데,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갈등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거죠. 초법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헌법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정족수가 안 나와 있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정이 혼란스러워지겠죠. 당연히 헌법을 제정한 사람은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탄핵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러한 미친 짓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국수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서까지. 그래요. 그럼 초법적인 행위가 분명한데 그래요. 또한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 발부 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으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수사권이 있어야 할 수 있겠죠. 다 기본적으로 원칙이 그렇겠죠. 근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법적이죠. 항상 얘기하지만
어, 이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사권이 안 나와 있는데 수사를 해버리면 무조건 논란이 되죠. 그 체포에 성공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이런 행위들은 초법적 행위고 국민들이 갈등을 굉장히 심화시키죠. 정상적으로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하여간 뭐 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권력 찬탈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뭐 특별히 뭐 내란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는 거죠. 뭐 이글을 쓴 이는 법을 전공한 이는 아니라서 좀 얘기하기는 그렇죠. 딴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고, 그래도 뭐 취미삼아 뭐 법을 보긴 보니까, 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 상황이 초법적인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왜 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2016년 촛불 집회가 일어났을 때만 해도 초법적인 행위가 이렇게 대놓고 일어나진 않았죠. 근데 지금 대놓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위 두 사례는 초법적인 행위임이 분명한데 촛불적인 난으로 권력 찬탈이 어려워지자 각계각층에 포진한 좌파 인사들은 결국 초법적인 행위로 권력을 찬탈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 시점에서 보면 좌파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크게 팽창한 상태예요. 각계각층에 좌파 인사들이 있겠죠. 좌파 인사들은 이제 알겠죠. 빠르게 이제 지지율이 올라오고 대규모의 태극기 집회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촛불적인 안만으로는 권력 찬탈이 어렵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초법적인 행위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파 인사들과 우파 집단은 합법적인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데 이런 대응이 맞는 것인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법적인 행위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이제 처리하려고 하죠. 법원을 통해서. 근데 초법적인 행위가 계속 진행되면서 권력 선탈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16년 촛불적인 난만으로 우파 인사들이 지지를 받는 대통령은 손쉽게 탄핵되었다. 만일 그때 대규모의 태극기 집회가 있었으면 촛불적인 난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초법적인 행위에는 결국 초법적인 행위로 맞설 수밖에 없다. 그래요.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규모의 태극기 집회로 맞섰다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 여당의 내분도 없었겠죠. 지금 초법적인 행위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권력 찬탈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후회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2016년 촛불적인 안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제 평가되겠지만 현실에서는 별 의미가 없겠죠. 초법적인 행위는 결국 초법적인 행위로 맞설 수밖에 없다.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권력 찬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는 왜 초법적인 행위로 맞서지 않았을까 후회해보았자 아무 필요가 없는 법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파 진영에서 쓸 수 있는 초법적인 행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직무 정지했지만 대통령인 건 사실이죠. 대통령이 친위 부대가 있다면 친위 부대를 동원해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을 사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그렇죠. 초법적인 행위는 초법적인 행위로 맞선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찾아보면 실현 가능한 초법적인 행위들이 있을 것이다.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룰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탄핵과 같은 수단은 혹은 비상대응과 같은 수단은 그 절차상으로는 합법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수죠. 어지간해서는 동원되어서는 안 되는 수인 거예요. 그래요. 극단적인 수를 동원해서 권력 찬탈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속 탄핵을 이용하려고 하죠. 촛불적의 난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 탄핵에 성공했죠. 이번에도 또 시도를 했는데 안 되면 접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 시점 좌파 인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면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죠. 더 극단적인 수를 동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권력 찬탈하겠다. 그런 의도가 이제 보이는 거죠.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그런 걸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보면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는 것은 민주정치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그만두는 게 맞겠죠.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권력 투쟁 과정에서 전개되는 잔인함을 제거하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면 상대방도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고로 극단적인 수단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래요. 하지만 한국의 좌파 인사들은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는데 여의치 않으면 더 극단적인 새로운 수단을 동원한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행위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결국 좌우격돌 외에는 없다. 한국에는 좌우격돌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현시대 사람들은 잘 모르죠. 현대사를 잘 안 가르치니까. 또 거짓말로 가르치고 이러니까. 좌우격돌이 있었어요. 좌우격돌은 좌파 인사나 우파 인사 한쪽이 말살될 때까지 진행되는 내전을 가리킨다. 1차 좌우격돌은 언제 있었나요? 해방 전국 이후에 있었죠. 1940년대 후반에 있었고 이때 있었고 이때 좌우격돌은 우파 인사의 승리로 끝났으며 그 결과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바탕은 한국에 세워졌다. 그렇죠. 좌우격돌이 있었어요. 그때도 좌파 인사들이 극단적인 수를 동원하고 선거를 거부했죠. 폭동을 일으키면서 권력을 잡으려 했고 유엔에서 유엔이 한국을 독립시켜 준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당시 한국인들은 독립할 역량이 안 됐잖아요. 일본 정부에 맞서서.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독립시키려 했는데 그러면 그 유엔의 결정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독립한 것도 아니고 또 유엔이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라 했는데 좌파 인사들이 거부했죠. 폭동도 동원하고. 그때도 좌파 인사들이 무리한 행위로 좌우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전도 일어나고 남북이 갈라지고 6.25 전쟁도 있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자꾸 극단적인 수를 동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정치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좌파 인사들의 초법적인 행위는 결국 2차 좌우격돌을 이야기할 것이다. 우파 인사들이 계속 이런 좌파 인사들이 극단적인 수를 동원한 권력 산탄을 용인하기는 어렵죠. 우파 인사들이 아니더라도 좌파 인사가 아닌 국민들은 이런 식의 권력 산탄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역풍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